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노광석입니다. 제가 오늘 5G, 6G 이동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들었던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좀 스펙트럼이 다양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뭐 1시간 좀 안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5G하고 6G 되게 큰 영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5G하고 6G에 대해서 약간 구분하는 정도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되길래 저희가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하면 될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큐신 플러스라고 하는 양자 통신, 양자 알고리즘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한 2년 전부터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고려대학교 초실리 양자 인터넷 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LG전자에서 CTO 표준연구소에 있으면서 5G 이동통신 쪽에 이제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랜1이라고 하는 물리계층 쪽 표준에 대한 표준화를 활동을 했었고 그중에서 오류정정 구호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G 표준화가 이제 종료가 되고 나서 6G 이동통신 선행 기술에 대해서 제가 연구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관련해서 5G하고 6G 쪽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마 5G하고 6G는 요새 많이 얘기들이 나와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되게 익숙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5G하고 6G의 G가 뭐냐라고 할 때 이 G는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5세대, 6세대라고 하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뭔가가 바뀌었을 때, 크게 바뀌어서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라고 했을 때 구분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5G나 6G 이동 통신에 관한 표준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 표준에서 어떤 기술이 서로 약속이 되고 나면 이제 그 기술을 ITU-T라고 하는 곳에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채택을 했는데 보통 뭐 5G 같은 이동통신은 3GPP에서 하고 있고요. 뭐 와이파이나 이런 기술은 IEEE 그런 곳에서 이제 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5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브랜드 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G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3GPP에서 표현하는 거는 5G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NR, New Radio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GPP에서 이런 표준을 다 완성을 시켜가지고 승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ITU에 가게 되면 ITU에서는 IMT 2000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르는 호칭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가장 친근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브랜드 네임으로는 현재 5G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밑에는 4G가 있었고요. 3G가 있었고, 뭐 LTE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예, 어디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이제 표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나 6G를 뭐 개발을 한다. 저희가 어떤 상용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 무엇인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5G 상용화가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장 처음으로 진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점이 2019년 4월 3일입니다. 그러면 상용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제 손에 관련한 핸드폰이 있으면 돼요. 근데 이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기지국과 핸드폰 또는 핸드폰과 핸드폰끼리 통화를 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된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그 핸드폰이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서로 약속하는 과정을 저희는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표준화가 언제부터 열렸냐면 201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5G라는 표준을 처음 만들게 되었고요. 그때는 릴리즈 14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릴리즈 15, 16까지 해서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표준화는 원래 2018년도인가요? 도쿄올림픽을 대상으로, 제가 헷갈리는 20년? 20년에 도쿄올림픽을 대상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좀 다른 세대, 뭐 4세대나 이런 거보다는 좀 표준이 급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는 와중에 저희가
그 릴리지 15라고 하는 보면 난 스탠드 언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5G 기능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LTE 기능에서 5G의 기능을 일부만 추가한 것입니다. 그걸 저희는 이제 페이지 1이라고 구분을 했고요. 이제 스탠드 언론은 뭐냐면 독자적으로 5G 기술을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페이지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신문에서 실제로 5G를 상용을 뭐 하긴 했지만 실제로 구현을 하지 않아서 뭐 28기가 대역을 저희가 반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네,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들은, 그러니까 표준은 이미 다 완료가 됐지만 실제로 구현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현들, 스탠드 언론을 100%다 하진 않아서 약간 그런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세대별로 주요 기술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 각각의 주요 기술을 설명할 생각은 없고요. 과연 어떤 것들이 변했길래 우리가 세대 구분을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지라고 하는 뭐 흔히 말하는 벽돌폰으로 음성 통화만 가능했던 아날로그 세대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FDMA가 있고 FM 변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2G로 넘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디지털 이동통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통화도 가능하지만 문자랑 이메일까지 이제 가능한 디지털 세대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CDMA라고 불려가지고 많이 알려졌던 기능이 세대고요. 3세대는 드디어 이제 영상통화, 그다음에 멀티미디어가 가능한 스마트폰 세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WCDMA라고 하는 뭐 이런 형태의 기술들을 사용을 했고, 이게 아마 저희가 핸드폰을 샀을 때 뭐 중간에 인터넷이라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걸 누르면 요금이 엄청나게 나왔던 그때 사용했던 세대입니다. 그다음에 포즈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저희가 아마 핸드폰을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했을 때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대용량, 고품질의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폰이 되겠고, 이때 포지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뭐, 어떤 용량, 어떤 영화를, 대용량의 영화를 뭐 빨리 몇 초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강의를 했던, 홍보를 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5G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더 빨라졌다라고 하는데, 뭐, 크게 느끼시진 잘 못하겠지만, 5G로 오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4세대랑은 좀 달라졌습니다. 4세대까지는 내 핸드폰이 조금 더 얼마나 더 빠르냐에 되게 많이 치중을 했다면 5G 같은 경우에는 내 핸드폰도 당연히 더 빨리 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그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IoT라고 하는 제 주변에 있는 사물들, 그러니까 다양한 사물들을 어떻게 빠르게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플랫폼처럼 약간 변하게 된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리고 아직 6G에 대한 그 개념 또는 이런 것들이 정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6G는 뒤에서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6G는 5G의 고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한꺼번에 뭐 1000대 IoT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 뭐 1000대를 동시에 접속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고도화가 되는 것이 6G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부터 사실 재미없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기존에 있던 통신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많이 아마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 저 뒤에 핸드폰 몇 개 빼고는 저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예전에 삐삐라고 있었죠. 그래서 발신은 안 되고 수신만 가능한 형태입니다. 오른쪽에는 수신은 안 되고 발신만 가능한 형태여서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붙어서 많이들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삐삐랑 시티폰을 들고 많이들 다니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그 전에 먼저 아이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아이폰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아이폰이 나왔을 때 통신업계에서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2007년도면은 한창 3G가 사용될 때였고요. 그러면 이때가 아이폰이 뭐 혁신적이다라고 했던 게 과연 첫 번째 스마트폰이었냐?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열광을 했느냐? 뭐 당연히 예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예쁜 폰은 그전에도 몇 개가 있었어요. 자, 근데 그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인터넷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집에 있는 컴퓨터로만 접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넷을 저희가 길거리에서도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아이폰이 가장 크게 해줬던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그전까지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되게 설명들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제 핸드폰이 인터넷이 안 된다? 사실 상상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아이폰이 인터넷을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게끔 한 첫 번째 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뭐 다양한 영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핸드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됐고요. 아이폰이 없었을 때는 그전까지는 저희가 어떤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만든 기술은 더 빠릅니다. 라고 홍보를 할 때 사람들이 더 빨라서 뭐해?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뭐 1분에 다운받는 걸 저는 10초에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들한테 실제로 사용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와닿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이폰을 갖고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볼 때 그 영상을 빨리 다운받아서 봐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더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1분에서 10초로 당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지만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필요하게 된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은 저희가 어떤 핸드폰을 살 때 저희 거는 어떤 영화를 뭐 몇 분에서 얼마로 줄입니다. 이거를 되게 강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이면서 OS를 같이 구축을 해가지고 다양한 어플을 되게 되겠고, 이런 면에서 이제 아이폰이 되게 그 당시에는 되게 혁신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한 학회나 포럼 같은 데를 가면 전부 다 하는 얘기들이 뭐였냐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서 왜 개발을 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이제 없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핸드폰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휴대전화가 1973년도에 나온 전화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토로라에서 그 10년 후에 처음으로 상용화된 실제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네, 되게 크죠. 요 뒤에 있는 건 이제 배터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핸드폰으로 한 20분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9년도 한 6년이 더 지나고 난 후에 첫 번째 플립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토로라에서 가장 되게 히트친 스타텍이 나왔고요. 지금처럼 폴더폰의 형태입니다. 이때까지는 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자판에 대한 한창 이슈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 자판을 키보드 형태로 나온 노키아 폰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스마트폰 사이몬이 있습니다. 92년도에 나온 바가 있고 그다음에 노키아가 대량 생산을 한 핸드폰입니다. 이 노키아 폰이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가지고 노키아가 전 세계 점유율을 50% 이상 먹었던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2000년도에 카메라가 달린 폰이 나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2002년에 블랙베리에서 좀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스마트폰. 실제로 IBM에서 나왔던 거는 저희가 지금 개념에서 봤을 땐 스마트폰이라고 불리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 블랙베리 폰을 스마트폰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자판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블랙베리가 한동안 망했다, 안 망했다 그랬는데 블랙베리는 아직도 있고, 아직도 핸드폰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모토로라에서 히트친 레이저라는 핸드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펜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손가락으로 터치를 할 수 있는 LG에서 나온 폰도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2007년도에 아이폰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됐고요. 제가 이 핸드폰을 이렇게 쭉 말씀드리다 보면 그 연도에 따라 가지고 1세대부터 4세대까지 핸드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술 얘기는 하나도 말씀드리지 않았죠. 저희, 저희가 좀 고도화, 5G 또는 이런 이동통신 쪽은 되게 고도화된 산업이기 때문에, 즉, 결국 고도화가 됐다는 얘기는 생태계가 많이 구축이 되어서 판매량도 많고 소비가 되게 많은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B2B라고 하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쪽이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화면이 얼마나 커졌는지,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디자인이 어떤지, 이제 그런 쪽에서 승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들을 다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핸드폰들이 만약에 똑같은 2003년에 나온, 2007년에 나온 LG폰과 애플에 나온 핸드폰은 동일한 표준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누구는 LG처럼 이러한 폰을 만들 것인지, 누구는 밑에 있는 아이폰의 형태를 만들 것인지는 이제 제조사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죠. 저희가 보통 기술 개발 주기가 있는데요. 지금 5G 제대로 쓰지도 않고 있는데 갑자기 왜 또 6G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우선 5G를 먼저 보시면 5G는 상용화가 2019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표준화는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그 전부터 표준화를 위한 기술 개발들이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당장 1, 2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세대의 생명 주기를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G가 아까 2019년도에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6G는 아마도 28년 내지 29년도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상용화 시점, 예를 들어 29년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역으로 표준화는 27년도에 끝이 나야 되고요. 지금 벌써 23년도 중반이 됐기 때문에 곧 아직 표준화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과연 우리가 어떤 거를 표준으로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시작이 돼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년 주기로 사용이 됐고요. 포즈 같은 경우에는 LTE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LTE 말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와이브로라고 하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많이 밀었던 와이브로라는 기술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전 세계에서는 세계 최초로 나온 건 2009년도에 처음으로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1년도에 상용이 됐고요. 뭐 와이브로를 상용했느냐, LTE 상용으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와이브로는 죽은 표준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G라고 하지만 저희가 아까 LTE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양한 기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LTE도 있고 와이브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살아남은 게 LTE가 돼서 4G는 LTE라고 이제 정해졌고요. 5G는 뭐 여러 후보기 기술들을 가지고 5G에서 논의를 한 게 아니라 애당초 한 개만, 아까 NR이라고 했던 뉴 레디오라고 하는 걸로만 언급이 돼서 기술 개발을 수행을 했습니다. 즉 경쟁 표준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가지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G는 어떤 식으로 갈지는 현재 가늠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요새 미국과 중국의 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표준에 대한 이슈들도 있거든요.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4G는 우리나라가 많이 표준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뭐 미국도 많이 가져갔고 우리나라도 많이 가져갔는데 유럽이 4G를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4G 쪽에는 유럽 회사들이 어떤 표준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고 한국과 미국이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되다가 중국이 여기에 참여하려고 했을 때 중국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럽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는 4G는 거의 건너뛰고 5G로 바로 가겠다라고 해서 3G에서 거의 5G로 곧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5G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체의 4G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중국 쪽 표준이 따로 있었고요. 중국 외에 4G 표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G에서는 그러지 말고 전체 하나의 표준을 만들자라고 해서 유럽과 중국들이 다 참여해서 하나의 표준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표준을 개발한다고 하는 건 여기 표준에 참여하는 각 회사들이 뭐 A라는 기술, B라는 기술을 다 제안을 해놓고 이 중에 어느 게 좋으니까 뭐 A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선택된 표준이 누가 많으냐라고 했을 때 1등이 중국의 후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G에서는 중국이랑 같이 하는 걸 그렇게 현재 분위기로는 달가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놓고 배제는 못하겠지만, 예, 중국이 또 너무 많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요새 좀 이슈들이 있어서 6G가 과연 한 개의 표준으로만 갈지 아니면 또 복수계로 갈지는 현재 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표준을 만드는 3PP에 관련한 제 일정 표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전에 보신 대로 이 오른쪽 밑에 5G라고 하는 게 릴리즈가 뭐 14, 15, 16 뭐 이런 쪽부터, 실제로 5G라고 표현된 건 릴리즈 15부터 16 이후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5G 표준을 시작한 거는 2015년부터 이제 슬슬 논의가 시작이 됐고 본격적으로 201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시면 LTE 어드밴스 프로라는 게 있고요. LTE 어드밴스라는 게 있습니다. LTE 어드밴스가 처음, 여기 보시면 뭐 그러면 LTE 어드밴스다, LTE 어드밴스 프로라고 하는 게, 그러면 내가 LTE라고 하는 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 중에 4세대라는 거냐? 라고 하면 요 LTE부터 LTE 어드밴스 프로까지가 4세대입니다. 그러면은 LTE 그다음에 어드밴스 프로 이런 얘기들은 왜 자꾸 붙냐? 라고 하면 LTE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릴리즈 8하고 릴리즈 9에서는 LTE가 기본적으로 실제로 돌아가게끔 하는 표준을 만들고 나서 이거에 대한 성능 업그레이드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LTE 어드밴스드가 되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요. 프로가 되면 조금 더 빨라집니다. 마찬가지로 5G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요 위에 표준이 WCDMA 릴리즈 99라고 하는 건 2008년 이후에 없고요. HSPA는 2014년 이후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이쪽의 표준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 핸드폰이 실제로는 5G 핸드폰을 갖고 계시더라도 4G도 되고요. 심지어 3G도 됩니다. 네. 저희는 이거를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라고 하는데, 결국에 더 나은 표준, 예를 들어 6G 표준이 나왔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통신망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3G부터 5G까지도 예전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 같이 지금 우리 핸드폰도 뭐 여전히 LTE 사용할 수 있고 3G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회의를 가면 그 관련한 회의들도 여전히 이거는 이제 더 이상 LTE만 릴리즈 8은 아무도 안 쓸 텐데 라고 하지만 여전히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한 회의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PP는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5G 표준에 대해서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 1차 릴리즈 15라고 하는 아까 페이지 1에 대해서 일단 시작이 되어서 첫 번째 상용화가 된 거는 이 릴리즈 15를 기준으로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릴리즈 16이 만들어지고 있고, 5G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릴리즈 17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도 있고 19도 있고. 그래서 앞에 있는 걸 5G라고 했으면 요 릴리즈 18부터는 아까 LTE 어드밴스처럼
5G 어드밴스드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표준이 또 진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26년부터 이제 6G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자. 어떤 이제 6G라면 뭐 최고 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돼. 뭐 등등등 그런 관련한 정의들을 해놓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기술이 뭐가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연구에 대한 파트가 먼저 한 1년, 2년 정도 먼저 선행으로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지금 보여드린 5G처럼 이런 6G가 뭐 27년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는 제가 예상을 해볼 때 6G 표준화도 5G 표준처럼 거의 동일하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거조차도 이미 LTE에서 했던 것들을 다 차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표준은 거의 약간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형태로 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5G인데 왜 우리가 뭐 릴리즈를 좀 구분을 왜 하냐라고 하면 그 각 릴리즈마다 조금씩 목표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릴리즈 15는 당연히 처음으로 나온 5G 기술이기 때문에 5G가 얘기했던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요 세 가지를 키워드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릴리즈 16에서는 좀 특화된 기술을 요구사항을 좀 더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28기가 대역에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 좀 많이 얘기가 나왔고요. 릴리즈 17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미 상용을 한번 해봤더니 약간 기술이 좀 개선이 돼야겠더라. 근데 기술이 뭐 기술 개선 사항이 많지 않으면 그냥 릴리즈 16에서 하면 될 텐데 좀 기술 개선이 많이 일어나는 쪽에서는 애당초 그러면 새로 표준을 만들자라고 해서 좀 릴리즈를 변경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나온 요 왼쪽에 나온 요 밑에 나오는 뭐 릴리즈 15의 빔포밍 기술, 뭐 다중 안테나 밑에 뭐 최신 첨단 코딩 기법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릴리즈 16, 17에 가면 지금 조금씩 다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릴리즈 15의 최신 첨단 코딩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릴리즈 17에서 안 하느냐? 네, 안 합니다. 여기에 반면 요 두 번째 있던 다중 안테나 배열을 통한 매시브 마이모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얘는 릴리즈 17에서 안 하느냐? 얘는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술들은요. 5G가 시작되고 5G가 끝날 때까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다중 안테나에 관련된 기술이 되겠고요. 반면 최신 첨단 코딩 기법이라고 해서 이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 기술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바꾸면 예를 들어 우리는 5G에서 20기가 bps를 맞추기로 했는데 이 코딩을 바꿔서 내가 25기가 bps를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기반으로 설계됐던 나머지 기술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최신 첨단 코딩 기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번 정하고 그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술은 처음에만 좀 뭐라 그럴까요? 시간 되게 많이 투입해가지고 이걸 먼저 정하고 나서 나머지 기술들을 그 위에 쌓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최신 첨단 코딩 기법은 그럼 언제 또 새롭게 할 거냐라고 하면 27년도에 가장 먼저 논의돼야 될 것이 이 최신 첨단 코딩 기법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예, 이러한 생명 주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이런 최신 첨단 코딩 기법을 회사에서 하시는 분들은 요거 표준 한 2년 하고 나서 사실 다른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의 업무를 시작하려면 한 7, 8년 후에 또 일이기 때문에 보통 이걸 쭉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근데 반면에 다중한테를 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하는 아이템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뭐,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진행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되게 뭐 알 수 없는 워딩으로 막 채워놨는데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표준을 할 때 아까 제가 랜 1이라는 거를 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표준은 그럼 어디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 랜 1, 뭐 랜 2, 랜 3, 랜 4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보통 일반 뭐 통신에서도 그렇지만 통신 프로토콜 쪽에 보시면 OSI 7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 밑에 물리 계층부터 맨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가 있는데요. 이 랜 1이 물리 계층에 해당하는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계층이 되겠고요. 뭐 꼭 OSI 7 레이어랑 여기랑 100%다 맞진 않지만 뭐 랜2 같은 경우에는 그 OSI 7 레이어에서 그 위에 몇 계층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상위 레이어를 다루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SA라고 하는 쪽은 서비스에 관련된 쪽입니다. 그래서 예, 뭐 SA2도 있고 SA3, 4, 5, 6까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뭐 랜원 회의가 따로 있고요. 랜2 회의도 따로 있고 저희가 메가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랜 전체 미팅, 요 랜만 미팅하는 게 또 따로 있고요. 어떤 회의에서는 이 랜과 SA를 합쳐가지고 다 같이 하는 회의도 있습니다. 현재 랜1 기준으로만 보면 랜1 회의는 1년에 보통 한, 한 4번에서 6번 정도 있고요. 표준화가 한창 많이 열릴 때는 랜원 표준만 1년에 한 10번에서 11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요 중에서 뭐 아시는 키워드들이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SA4에 가면, SA4에 두 번째 미디어에 가면 AI랑 ML 스터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5G 표준에다가 AI랑 ML을 과연 넣을지, 아니면 넣는다면 어떤 형태로 넣을지, 그냥 말 그대로 스터디를 하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예, 표준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형태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G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최근에는 6G에 대한 얘기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5G랑 6G를 묶어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에서는 필수 전략 기술 분야로 선정이 되었고요. 물론 5G가 처음에 나왔을 때 5G도 국가 필수 전략 기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6G는 총 세 가지의 미래상을 세 가지의 기능을 기반으로 한 가지의 미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5G 성능을 고도화시키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네트워크의 완전 지능화. 한마디로 네트워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신 커버리지를 넓히자라는 건데요. 뭐 5G 성능 고도화야 보통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자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 완전 지능화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가 통신사라고 하면 저희가 주파수를 하나 삽니다. 이 주파수를 샀을 때 저희가 이 주파수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보통 셀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벌집 모양으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벌집 모양으로 어떤 커버리지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 기지국 하나가 어디를 커버하겠다라는 걸 만들어 놓는데 보통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셀이라고 하는 곳을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할 때 저희가 보통 핸드오버라고 부르긴 하는데 제가 뭐 차를 타고 가면서 통화를 하는데 통화가 잠깐 끊겼다가 되는 이제 이런 형태는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스피드도 더 빨라지고 셀도 되게 작아지고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게 저희 핸드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IoT라는 것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컨트롤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 지능화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고요. 통신 커버리지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위성이라는 걸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기존까지는 5G에서는 위성을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6G에서는 위성, 특히 저궤도 위성에 대한 얘기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스타링크니 그런 것들이 저궤도 위성을 많이들 띄우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저희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위성에 대한 것도 이제 기술로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G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가상과 현실을 시공간 제약 없이 연결하는 지능형 통신 인프라의 발전입니다. 뭐 좋은 얘기들 다 가져다 썼고요. 그다음에 가상과 현실을 시공간 제약 없이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요새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실제로 정비를 하는 거를 교육을 받고 싶은데 제가 그러면은 뭐 정비소로 가던 교육 현장에 가서 실제로 자동차를 뜯어보고 뭐 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가상 공간에다가 다 옮겨 놓고요. 제가 뭐 어떤 고글을 쓰던지 그런 형태로 해서 자동차를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봅니다. 제가 이런 손짓으로 뭐 예를 들어 문을 열어봐요. 그러니까 문을 열게 되면은 제가 하는 행동이 그 가상 세계에서 실제 문을 여는 행동처럼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통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가상 공간에 있는 거를 꼭 현실처럼 진짜 꼭 만져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시공간 제약이 없다라는 거는 제가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약간의 통신 딜레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딜레이도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으로 그 수술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5G 때도 논의가 됐었지만 5G에서 나온 뭐 속도로는 조금 제약이 있다. 그래서 6G에서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뭐 자동차 가상 세계에서 자동차 문을 열어요. 근데 뭐 문을 여는데 제가 여는 동작과 실제 동작이 조금 더 차이가 있어도 뭐 자동차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상으로 실제 수술하겠다, 원격 수술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칼로 배를 이렇게 가르면 제가 어느 정도 가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바로바로 그 피드백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전혀 그 지연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지연을 아주 많이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6G의 약간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정부나 아니면 뭐 신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5G는 어떤 키워드로 홍보를 했느냐?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여기서 초연결은 이제 5G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인프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최초로 IoT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에 붙여서 이제 다 모든 걸 연결하겠다라는 형태로 홍보를 했고요. 이제 6G에서는 이제 공간을 뛰어넘겠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완전 지능화처럼 좀 더 뭔가 자동화를 많이 시켜놓고 똘똘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초신뢰는 지금 저희가 통신을 하다 보면 약간의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전에 앞에 여기 보여드렸던 최신 첨단 코딩 기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통신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주는 기법입니다. 근데 이 오류를 현재 5G에서 많이 줄이긴 했지만 6G에서 더 줄이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6G 픽서라고 하는 게 아마 2년 전, 3년 전에 나왔는데요.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G에 대한 설명들이 예시를 통해서 잘 나와 있고요. 저희가 보통 5G다, 5G, 6G 얘기하면 앞에서 말했던 뭐 초신뢰, 뭐 초저지연, 뭐 이런 얘기는 그냥 보통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보통 기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왼쪽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어디는 6가지로 구분해놓고 어디는 7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그렇긴 한데 대략적으로 다 비슷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제 5G, 6G를 교육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 관련한 수치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G의 최대 속도는 20GBps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1TBps로 높이겠다. 약 50배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그 밑에 근데 저희가 뭐 현재 5G 20기가도 전혀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나온 게 뭐냐면 그 밑에 나온 사용자 체감 데이터 속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속도는 5G에서도 1기가가 채 되지 않고요. 100 메가bps 정도가 됩니다. 보통 100메가bps라고 하면 예전에 집에서 처음에 인터넷을 깔았을 때
그때 광대역, 뭐 초고속 인터넷망이라고 했을 때가 100mbps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정도 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1GBps까지 높이겠다. 약 10배 정도 높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요 두 개 차이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최대 데이터 속도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로서 뭐 오류도 거의 없고 전송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고 한마디로 기지국에 저 혼자밖에 없고 기지국 근처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20GBps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고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이제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G에서 0.1GBps라고 정해놓은 거는 최소한 이 정도는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 밀도라고 하는 게 이제 8부제에서 처음 나왔던 그 IoT를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10의 6승계, 그러니까 즉 1 제곱킬로미터당 10의 6승계, 이게 100만 개의 뭐 핸드폰이 됐건 어떤 인터넷 단말이 됐건 뭐 요새 홈캠 뭐 이런 거 됐건 그런 것들을 총 다 연결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10배 늘리겠다. 이게 6G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효율은 5G에서는 5G 대비 2배로 높이겠다. 지금 이 수치는 그렇게 와닿으실 수치가 아닌데, 이건 뭐 헤르츠당 bps인데요. 이거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다중 안테나. 다중 안테나를 쓰면 이 스펙트럼 효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2배, 이 정도까지 올라가기 쉽진 않고요.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올리는 겁니다. 요새 이슈가 되는 28기가 대역.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5G가 저 30이라는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핸드폰들이 뭐 한 2점 몇 기가, 뭐 1점 몇 기가 이런 것들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28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대역폭이 올라가면 대역폭이 아니라 그 사용한 주파수 대역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전에 TV 광고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저희가 고속도로에 폭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파수 대역이 올라가면 고속도로의 폭이 올라간다. 그래서 저희는 주파수 대역을 더 올리면 되죠. 더 올리면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폭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것 대비 2배가 되려면 이거에 맞춰서 주파수를 더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6G에서는 테라헤르츠라고 하는 약 300GHz 대역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5G는 28GHz 대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6G에서는 28기가가 아닌 더 약 10배를 올려서 300GHz 대역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는 누구나 다 대역을 다 올리고 싶어 하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역을 올리면 올릴수록 저희가 우리가 레이저 빔 포인터처럼 이 주파수가 무조건 직진만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요새는 그런 통화 품질로 이슈가 되진 않지만 예전에 보시면 SKT는 우리는 핸드폰이 되게 잘 터진다 라고 광고를 한창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SKT는 KT랑 LG U+보다 주파수 대역을 낮은 거를 사용을 했어요. 주파수 대역이 낮으면 얘네가 건물도 잘 뒤로 돌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후가도 잘합니다. 근데 주파수 대역이 높아질수록 건물을 돌아 들어갈 수가 없고요. 직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막히는 구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SKT가 우리는 건물 뒤에 있어도 잘 터지고 어디에 있어도 잘 터지고 지하에 있어도 잘 터집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8기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그런 반사나 회절이라고 하는 건물 뒤로 가서는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파수 대역을 300GHz, 즉 저희가 테라헤르츠 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리게 되면 그 현상이 너무 심해져서 심지어는 저희가 레이저 포인트 갖고 통신하는 것처럼 직진성이 강조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스펙트럼 효율, 뭐 300GHz 대역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5G처럼 기본적으로 음성 통화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뭐 1점 몇 기가, 2점 몇 기가 대역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데이터 부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5G에 사용했던 28기가 대역도 사실 음성 통화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데이터 부스팅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데이터가 되게 많을 때 한 번에 확 전송을 하려고 대신 전제 조건이 있죠. 직진성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안테나를 가장 바라보고 있는 형태가 됐을 때 많이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게 28기가 대역을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는데 6G에서는 그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6G에서 5G랑 6G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이 스펙트럼이 가장 다른 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 대역이 다르다. 28기가가 아니라 300GHz 대역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공기 지연율은 아까 저희가 뭐 가상으로 수술을 할 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화를 하고 있으면 전화가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상대방한테 말을 했고 상대방이 제 말을 듣고 이게 제대로 말을 들을 수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가 데이터를 잘 받았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저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이거를 갔다 왔다 하는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현재 5G에서 1ms입니다. 그런데 6G에서는 그거를 10분의 1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가 얘는 지연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어느 정도냐면 1000ms이 1초거든요. 1초인데 0.5초, 즉 500ms이 되면 저희가 얘는 지연이 있구나라는 걸 사람이 알아챌 수 있는 영역인데 요 1ms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기계가 알아듣는 이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뢰도는 10의 마이너스 5승, 즉, 10,000개의 데이터를 보냈을 때 한 개가 깨질 확률을 100배 더 좋게 하겠다. 10,000개가 아니라 10만 개, 100만 개. 이게 10만 개군요. 10만 개에서 1000만 개 보낼 때 오류가 한 개 발생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런 수치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테라헤르츠, 아까 이게 TBPS라고 하는 게 뭐냐면 테라헤르츠 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무선 통신, 3차원 이동통신, 아까 위성까지 밑에 이제 위성이 나오긴 하지만 3차원 위성 통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라헤르츠 대역은 그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던 대역이기 때문에 지금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RF 그 송수신하는 부품들이 필요하고요. 아까 직진성이 강하다 보니까 얘가 빛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라헤르츠 대역에 방통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국의 정책을 보시면 미국은 드라파라고 하는 쪽에서 이미 6G 연구를 17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FCC에서도 이미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주파수를 과연 어느 대역을 줘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19년부터 주요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국내에서도 20년도에 R&D 추진 전략을 수립을 하였고 최근에는 이제 과제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 개발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정부 과제가 나와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이동통신 말고 또 통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양자통신인데요. 요새 양자 컴퓨팅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양자 정보 기술은 크게 컴퓨팅, 통신, 센싱이 있는데 이 중에 양자통신이라고 하는 곳이 아까 이동통신과 마찬가지로 뭔가 통신, 그러니까 정보를 보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뭘로 보낼 것이냐, 빛으로 보낼 것이냐, 뭘로 보낼 것이냐 할 때 이제 저희는 양자라는 걸 사용을 해서 하는 통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양자통신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양자통신을 잡았던 이유는 제가 이제 6G 이동통신을 개발하다가 그때 위성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 양자통신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자통신 쪽을 좀 살펴보게 되었고 저희는 마찬가지로 양자를 통신을 통해서 위성이랑 같이 하는 그런 쪽도 뭐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양자통신 쪽으로 현재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장비도 만들고 이제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LTE 이후로부터는 기술을 위한 기술로 점점 변해가는 것 같고, 테크놀로지 자체가 누구를 위한 테크놀로지인지 애매모호한 기술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요. 네. 5G일 때도 LTE 때 하던 얘기 그대로 나왔고, 5G에서 6G 넘어가면서 뭐, 또 레이턴시 얘기 또 똑같은 얘기 또 나오고, 좀 패시미스틱해 보이는데, 네. 이런 기술 발전이 굳이 이렇게 빨리 갈 필요가 있어 보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반대인데요. 이게 각 회사에 약간 이익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5G 얘기를 할 때도 저희가 표준 이렇게 만들어서는 과연 핸드폰 통화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거 한마디로 핸드폰을 키면 기지국에 접속이 돼야 되는데 이거 접속이 안 될 것 같다. 너무 불안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처럼 일단 너무 무리해서 아까 그 10년이라고 하는 게 이동통신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 생각에 박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정도가 돼야 저희 한마디로 잡 시큐리티라고 하죠. 제가 이제 먹고 살 게 이제 생기는 거고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10년이 나왔고, 또 10년 주기가 되면 어느 정도 새로운 장비들이 나와야 되고, 그에 연결된 산업 생태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10년을 지켜가지고, 계속 뭔가를, 산업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아직 저희가 한마디로 5G도 제대로 안 하는데 6G가 뭐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슈는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을 위한 기술에 되게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면 특히 표준화회의를 가면 자, 저희는 A라는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반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보니 B라는 기술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 이 B라는 기술을 없앱시다라고 하는 것은 표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각 회사가 개발한 기술의 그 표준을 채택을 하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로열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각 회사들이 암묵적으로 다 어떤 기능이 추가가 돼야 뭔가 특허가 들어갈 여지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기능을 없앤다라고 하는 건 특허로서 전혀 뭐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그쪽은 이제 특허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준 관점에서는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기능이 빠지는 건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들이 뭐 맨더토리라고 해가지고 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기술도 있고 어떤 애들은 맨더토리가 있고 옵션도 있습니다. 옵션도 되게 다양한데 이런 옵션들이 들어간 이유가 그 각 회사들마다 이해 충돌이 있어서 그러면은 너네는 네가 옵션 1, 네가 옵션 2, 옵션 3 이렇게 해가지고 옵션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포지도 커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매우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기능은 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LTE에다가 5G 기능을 또 얹고요. 또 새로운 게 들어올 때마다 계속 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준 측면에서는 되게 우리가 말하는 지저분한 표준이 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수치적으로만 보시면 사실 기존에 저수치를 똑같이 3G나 2G로 가져가도 그냥 저희는 그 빈칸만 메꾸면 됩니다. 더 이상 이동통신이 바라고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전 측면에서 결국 6G가 나오고 7G가 나오면 결국에 또 속도 빠르게 하고 또 똑같겠지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혁신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나마 5G에서 했던 게 이제 인프라, 뭐 IoT 이런 것까지 한번 같이 다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그때 5G 표준화를 할 때 많이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이동통신은 5G 많이 가야 6G에서 끝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뭐 앞으로 또 기술을 위한 기술, 그걸 위한 기술이 나올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여전히 동일하게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표준들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관련한 기술은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예, 그 특허 트롤이라고 하는 해외에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특허만 개발해가지고 뭐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아마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그런 기술을 중개해서 뭐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도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교육생분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네, 교수님 그럼 수업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수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